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여기 미국 뉴욕에서 대중교통 관련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었던 그 사람이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도중 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해리스입니다. 뉴욕에서 대중교통안전국장으로 15년 동안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제 명성을 쌓기 위해 노력했죠. 저는 제가 틀리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지하철 노선도가 가득 걸려 있었어요. 각각의 색깔선은 매일 저의 결정에 생명을 맡기는 수천 명의 출퇴근자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바라보면 끝없이 흐르는 노란 택시와 행인들이 보였어요. 모두 제가 움직이게 도와주는 이 거대한 도시의 일부였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했어요. 커피를 들고 일찍 도착했는데 경비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사무실로 들어가니 비서가 보고서 뭉치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타임스 스퀘어 역에서 또 밀치기 사건이 있었어요. 비서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에만 벌써 4번째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 보고서를 플랫폼 사건 폴더에 추가하고 있었어요. 이런 무작위 폭력 행위가 점점 흔해지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플랫폼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서 있다가 갑자기 낯선 사람에게 선로 쪽으로 밀려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스스로 균형을 잡거나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요. 하지만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역 보안 담당자와 회의 일정을 잡아주세요. 제가 비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경찰 인력을 다시 늘릴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미국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더 많은 경찰관, 더 좋은 카메라, 범죄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 미국의 공학기술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굳이 다른 나라의 방식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오후에 전화가 울렸어요. 교통위원회에서 제 상사가 내일 긴급 회의에 대해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 플랫폼 사건들 때문에 정치적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었죠.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시민들이 두려워하면 정치인들이 긴장하게 됐거든요.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항상 그래왔듯이요. 퇴근하려던 참에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제 아내 캐서린이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마이클,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녀가 유니온 스퀘어역 플랫폼에서 누군가에게 밀렸다고 말하는 동안 제 속이 꽉 조여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거의 선로에 떨어질 뻔했대요. 다행히 낯선 사람이 그녀의 팔을 잡아줘서 다행이었지만 무릎을 콘크리트에 세게 부딪혔다고 했어요. 괜찮아, 그녀가 말했어요. 그냥 멍들었을 뿐이야. 하지만 마이클, 너무 갑작스러웠어. 거기 서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다음에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캐서린이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죠. 뉴스 헤드라인도 상상했어요. 제 책상 위에 있는 보고서들도 생각났어요. 각 보고서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실제 사람을 나타내고 있었죠. 오늘까지만 해도 그것들은 그저 관리해야 할 통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느낌이 달랐어요. 아주 많이 달랐죠. 다음날 아침 위원회 회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재무이사인 리처드 몰튼이 예산 한계와 모든 역을 재건축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동안 모두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사실 저도 놀랐고요. 다른 도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특히 서울의 플랫폼 안전 시스템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외국 시스템, 특히 아시아 시스템에 대한 제 의견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항상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우리의 거대한 시스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해왔어요. 리처드가 비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한국을 모방하자고요? 그들의 전체 지하철은 우리 브루클린 노선 안에 들어갈 크기인데요. 모방이 아니라 제가 정정했어요. 연구입니다. 제 아내가 어제 선로에 밀릴 뻔했어요. 그 후에는 아무도 비웃지 않았어요. 의장이 평가를 위해 서울에 소규모 팀을 보내자고 제안했고
저는 즉시 자원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제 후임인 젊은 엔지니어 알렉스 박이 저를 복도로 따라왔어요. 선생님이 한국 기술을 살펴보자고 제안할 줄은 몰랐어요. 그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냥 연구일 뿐이야.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와 사건 보고서 더미를 보는 순간 뭔가가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문제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 문제에는 얼굴이 있었어요. 그녀가 넘어질 뻔한 순간을 설명할 때 두려움이 가득했던 제 아내의 얼굴이었죠. 그날 저녁 캐서린에게 서울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한국에 간다고요? 그녀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외국의 해결책에 대한 제 생각을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야 하는 거야. 제가 전문가처럼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업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주말에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제 경력 내내 저는 일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확신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어요. 여권을 재킷 주머니에 넣고 창문 밖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제 전부였어요. 더 작은 곳들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항상 믿어왔죠. 하지만 캐서린의 멍든 무릎과 밤에도 잠들지 못하게 하는 만약에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일 저는 수년간 무시해왔던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어요. 그저 사실 조사 임무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안주하던 확신의 세계가 이미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14시간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죠. 작은 창문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유리와 부드러운 곡선이 돋보이는 공항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기능적인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죠. 해리스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저에게 승무원이 말하고 있었어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뉴욕에는 외국의 아이디어가 아닌 뉴욕만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왔거든요. 알렉스가 제 옆에서 걷고 있었는데 얼굴에 흥분이 역력했어요. 그는 며칠 동안 이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모님의 고향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죠. 공항은 놀랍도록 조용했어요. 모든 것이 부드럽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이 우리를 공항 열차로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빠르게 세관을 통과하고 서울로 데려다줄 세련된 열차에 탔어요. 열차가 첫 번째 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바로 무언가를 알아챘어요.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유리문이 있었는데 이 문들이 열차 문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죠. 열차 문이 열릴 때 정확히 함께 열리고 마지막 승객이 지나간 후 바로 닫히고 있었어요. 스크린 도어예요. 제 시선을 따라 알렉스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어요. 저는 감명받은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출근 시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흥분하자고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역에서 역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안전문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매번 완벽하게 작동하며 열차와 동시에 열리고 닫히고 있었죠. 아무도 실수로 선로에 떨어질 수 없었어요. 아무도 밀릴 수 없었죠.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저는 뉴욕보다 작고 덜 발전된 곳을 예상했는데요. 대신 고층 빌딩과 넓은 대로가 있는 거대한 현대적인 도시를 보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은 단순히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아름다웠는데 벽에는 예술 작품이 걸려있고 복도를 따라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죠. 서울역에서 우리는 한국철도안전국장인 한상민 씨를 만났어요. 그는 안경 뒤로 친절한 눈빛을 가진 흑발의 나이 지긋한 남자였어요. 그는 제 손을 잡기 전에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해리스 씨,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의 안전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의 밀치기 사건과 해결책을 평가하기 위한 제 임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어요. 전문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했지만 이 일이 저에게 얼마나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는지는 드러내지 않았죠. 상민 씨는 먼저 중앙통제실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그곳은 시스템의 모든 역을 보여주는 화면들로 가득 찬 넓은 공간이었죠.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화면에서 한 여성이 가방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거의 즉시 역 직원이 나타나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제가 물었어요. 인공지능 감지 시스템입니다. 상민 씨가 설명했어요. 특이한 움직임을 인식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알려줍니다. 평균 대응 시간은 2분 이내예요. 저는 뉴욕에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상상해 보고 있었어요. 우리 지하철은 100년도 넘은 옛날에 지어졌거든요. 472개 역을 개조하려면 수십억 달러가 들 텐데요. 뉴욕의 지하철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제가 지적했어요. 그리고 훨씬 크고요. 네, 상민 씨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혁신이 더 시급한 거죠. 나이는 지혜를 가져다 주지만 취약성도 함께 오니까요. 그의 말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우리 시스템의 나이를 약점이 아닌 회복력의 증거로 봐왔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많은 역을 방문했어요. 각 역마다 같은 안전 기능이 갖춰져 있었죠.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 쉽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비상 버튼, 모든 구석을 지켜보는 카메라요. 출근 시간에는 역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안전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한 역에서는 가상의 응급 상황에 직원들이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지 시간을 재보고 있었어요. 한 배우가 승강장에서 기절하는 척했는데요. 몇 초 안에 가장 가까운 화면이 통제실에 알림을 보내고 있었어요. 역 직원들이 1분 조금 넘게 도착했고 의료 지원은 2분 후에 도착했죠. 뉴욕에서는 응급 서비스가 도착하는데 최소 15분은 걸릴 거예요. 제가 알렉스에게 인정했어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크린 도어와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선로에 떨어지거나 밀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게 내게 일어났던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녀가 물었어요. 그래,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막을 수 있었을 거야. 잠자리에 누워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뉴욕에 이런 문이 있었다면 캐서린은 결코 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제 보고서에 있는 사건들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이 약간의 수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다른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죠. 다음 날 가장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민 씨가 우리가 비상대응 훈련에 참여하도록 준비했거든요. 저는 안전조끼와 안전모를 쓰고 지하철역과 똑같이 생긴 훈련시설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정전 시 스크린 도어의 수동 조작을 연습합니다. 상민 씨가 설명했어요. 그는 일단 절차를 한번 시범 보였는데 숙련된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익숙하지 않은 장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제 손이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았어요. 단계의 순서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등 뒤로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가 끝냈을 때 4시간은 상민 씨가 달성한 것보다 거의 2배였어요. 첫 시도에서 훨씬 더 빨리 과제를 완료한 알렉스 앞에서 창피함을 느끼고 있었죠. 첫 시도치고는 잘하셨어요. 상민 씨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시험에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음식은 낯설었지만 새로운 맛을 즐기고 있었죠. 식사를 하면서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뉴욕에서 소식이 왔어요. 또 다른 밀치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전보다 더 심각했어요. 브루클린 역에서 한 대학생이 선로에 밀려 중태에 빠졌대요. 만약 그 역에 서울에서 하루 종일 봐왔던 것 같은 스크린 도어가 있었다면 그 학생은 지금 안전하게 집에 있었을 텐데요. 처음으로 한국이 뉴욕에서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으며 경력을 쌓아온 사람에게는 힘든 생각이었죠. 오늘 일찍 상민 씨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안전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맞았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배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식당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가족들이 식사를 즐기고 효율적인 직원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간이 보였어요. 이 나라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많은 면에서 더 앞서 있었죠. 내일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시스템에서 결함을 찾는 대신 그들이 잘하는 것에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자존심과 편견을 넘어서 보려고 노력하기로 했죠. 계산을 하고 서울의 밤거리로 나섰어요. 도시는 불빛으로 빛나며 생기 있고 활기차 보였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뉴욕은 저없이 계속되고 있었죠. 돌아가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우리가 안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어려운 결정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 문턱을 넘어설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상민 씨가 저녁 식사를 위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의 아파트는 도시 높은 곳에 있었는데 큰 창문으로 아래 흐르는 한강이 보이고 있었죠. 건물들의 불빛이 어두운 물에 반사되면서 마치 땅으로 떨어진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 앞에서 이곳의 관습대로 신발을 벗었는데 양말 차림으로 있으니 왠지 모르게 취약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신발보다 더 많은 것을 벗어던지는 것 같았죠. 제 직업 생활 내내 입고 있던 갑옷, 즉 미국의 방식이 항상 최고라는 확신을 벗어던지는 느낌이었어요. 상민 씨는 전통적인 요소가 있는 현대적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병풍이 방을 나누고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정성스럽게 모양을 다듬은 것 같은 작은 화분 속 나무들이 눈에 띄었죠. 그의 아내가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하며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요리들이 가득한 낮은 식탁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드세요. 상민 씨가 우리를 격려했어요. 아내가 전통 한국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음식을 맛보니 맛에 폭발해 놀라웠어요. 어떤 것은 매콤하고 다른 것은 달거나 상큼했죠. 우리가 먹는 동안 알렉스가 각 요리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확실히 자신의 유산을 맛보는 걸 즐기고 있었어요. 식사 후 볶은 국물 맛이 나는 차를 마시며 상민 씨가 한국의 대중교통 안전 접근 방식을 바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2003년 192명이 사망한 대구 지하철 화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이 비극전에는 오늘날 볼 수 있는 많은 안전 기능들이 없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소중한 많은 생명을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죠. 그는 전 국민이 함께 애도했던 모습, 그리고 그 공유된 슬픔이 어떻게 미래의 그런 비극을 막겠다는 결심으로 바뀌었는지 묘사하고 있었어요. 정부가 안전 혁신에 많은 투자를 했고 엔지니어들이 더 나은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대요. 우리가 도시 전체에서 봤던 스크린 도어는 이런 국가적 사명의 결과물 중 하나였죠. 때로는 상민 씨가 제 찻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어요. 발전의 길을 찾기 전에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 깊이 파고들고 있었어요.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내가 피하고 있는 고통은 무엇일까?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문제를 더 잘 해결했다고 인정한다면 내가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알렉스가 옆자리에서 자는 동안 긴 귀국 비행에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 손가락이 예상치 못한 확신을 가지고 키보드 위를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단계적 접근 방식을 모델로 하여 뉴욕의 가장 위험한 역에 스크린 도어를 전면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어요. 비용 부분에 도달했을 때 잠시 멈췄어요. 그 숫자가 엄청났거든요. 재무이사인 리처드 몰튼이 이 수치를 내 제안을 반대하는 무기로 사용할 게 뻔했어요. 거의 권고사항을 약화시켜 더 긴 일정이나 더 적은 역을 제안할 뻔했죠. 그때 브루클린에서 선로로 밀려 다친 대학생이 생각났어요. 캐서린의 멍든 무릎과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도 떠올랐고요. 확고하게 타이핑했죠. 행동하지 않는 대가는 돈이 아니라 인명으로 측정됩니다. 뉴욕에 착륙했을 때 JFK 공항에 익숙한 혼란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시끄럽고 무질서하게 느껴졌어요. 아니면 어쩌면 그냥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일주일 후 제가 이사회에 제 발견 사항을 발표했어요.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 리처드 몰튼이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죠. 슬라이드는 한국 시스템의 작동 모습, 사고 감소 통계, 비용 예측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한국에서 일주일 만에 한국인이 된 거 아니에요?
리처드가 농담을 던졌는데 몇몇 이사회 구성원들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제 시련이었죠. 편안한 옛 믿음으로 후퇴하거나 새로운 이해의 굳건히 서는 순간이었어요. 상민 씨의 조용한 자신감을 떠올리며 목소리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미국 엔지니어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자존심은 목숨을 대가로 합니다. 이런 안전장치를 구현하는 것을 미루는 매일이 800만 1일 승객의 안전을 도박하는 것입니다. 캐서린의 멍든 무릎, 사진과 최근 플랫폼 밀치기 사고 피해자들의 사진을 함께 보여주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세 개의 역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타임스 스퀘어, JFK 공항선 등이 가장 적합한 위치들이죠. 6개월 후 평가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합니다. 그 후 이어진 토론은 열기가 가득했어요. 리처드는 비용을 공격하며 터무니없다고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뉴욕 시민들이 익숙한 지하철 시스템의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는 비판의 폭풍 속에서 단호하게 서 있었어요. 더 이상 틀리는 것이 두렵지 않았죠.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더 강한 무언가로 대체되었어요. 제가 옳다고 아는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의장이 세역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투표를 요청했을 때 한 표 차이로 통과됐어요. 찬성 7표, 반대 6표. 간신히 이겼지만 이긴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알렉스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안에서 놀랐어요. 그가 말했어요. 물러서서 덜 시급하게 들리도록 만들 줄 알았어요. 반쪽짜리 조치에 지쳤어. 제가 대답했어요. 몇 주 만에 더 가벼운 기분을 느끼면서요. 때로는 다시 세우기 전에 무너뜨려야 할 때가 있어. 그날 저녁 상민 씨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반응은 제가 그에게서 기대했던 바로 그것이었죠. 겸손하고 사려 깊었어요. 진정한 시험은 결정이 아니라 실행에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첫걸음을 내디뎠고 그것이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전화를 끊고 사무실 창문으로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어두워지는 하늘에 반짝이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상민 씨의 아파트에서 본 경치와 꽤 비슷했어요. 바다와 문화로 분리된 두 위대한 도시지만 같은 인간적 과제에 직면해 있었죠. 제가 느끼는 보상은 시범 프로그램의 승인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의 제한된 관점을 넘어보는 데서 오는 명확성이었죠.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의 혁신을 우리의 우수한 미국 시스템과 무관하다고 일축해왔어요. 이제 저는 지혜가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것을 인식할 만큼 겸손하다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리처드와 그의 사람들은 시범 프로그램에서 실패의 징후를 찾으려 할 거고요. 100년이 넘은 역들을 개조하는 일은 엄청날 거예요. 직원 교육과 대중 교육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테고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몇 달 동안 알지 못했던 평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더 나은 방법을 보았고 제 자존심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을 지지할 용기를 찾았어요. 저는 단순히 국가간이 아니라 사고방식 간의 문턱을 넘었죠. 집으로 가기 위해 서류 가방을 꾸리면서 우리가 그의 아파트를 떠나기 전에 상민 씨가 제 손에 쥐어준 작은 선물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작은 화분에 심어진 나무였는데 그의 집에 있던 것과 같은 거였어요. 쪽지에는 이것이 15년이 넘었지만 크기가 작은 분재라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작은 결정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 쪽지에 써 있었어요. 안전과 마찬가지로요. 작은 나무를 조심스럽게 제 책상 위에 두었어요. 제가 막 시작한 여정의 기념품이었죠. 시범 프로그램이 타임스 스퀘어 역에서 시작됐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도착해서 첫 번째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작업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역은 일반인에게 폐쇄되어 있어서 아침 러시아워 전까지 귀한 6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었어요. 거대한 유리 패널이 오래된 타일과 낡은 콘크리트 플랫폼 위에 놓이니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잠시 이게 실수였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국장님, 정렬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 중 한 명이 불렀어요. 이 구간에서 플랫폼 가장자리가 약 5cm 정도 고르지 않네요. 이건 오늘 우리가 직면할 수백 가지 문제 중 첫 번째일 뿐이었어요.
오래된 역들은 완벽한 치수로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표준화된 게 없었어요. 선로와 플랫폼의 모든 인치마다 각자의 특성과 역사가 있었죠. 고정 브레킷을 조정해야겠네요.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도면 좀 볼게요. 다음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측정하고 또 측정하면서 청사진에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제 정장 바지가 더러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이건 멀리서 감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문제를 직접 보고 모든 해결책을 직접 만져봐야 했죠. 날들이 흘러 몇 주가 지나갔어요. 교통국에서 일한 첫 해보다 더 오래 일하고 있었어요. 42번가에 있는 제 임시 사무실이 집보다 더 익숙해졌죠. 상민 씨에게서 받은 작은 분재나무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인내와 결단력이 만나면 무엇이 가능한지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낯선 사양에 대해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우리의 오래된 인프라가 새로운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고요. 리처드는 매일 비용 보고서를 돌리면서 예산을 초과한 모든 돈을 강조하고 있었죠. 숫자는 계속 늘어났고 증가할 때마다 의구심의 무게가 저를 누르는 것 같았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만약 이 모든 돈과 노력이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다면? 어느 저녁, 캐서린이 종이 봉지에 저녁 식사를 가지고 제 임시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따뜻한 음식 냄새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었죠. 우리는 청사진과 안전 매뉴얼 사이에 앉아 샌드위치와 커피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여요. 그녀가 제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야? 제가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어요. 더 평화로워 보여요. 그녀가 생각한 후 결정했어요. 마치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적과 일치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해결하는 각각의 문제가 우리를 더 안전한 시스템에 가까워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 일은 이전의 노력들과는 달리 의미 있게 느껴지고 있었죠. 첫 번째 역이 다음 주에 준비될 거야.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타임스 스퀘어 그리고 그 2주 후에 JFK 공항선. 개통일에 가볼게요. 그녀가 약속했어요. 넘어질 뻔했을 때 멍들었던 무릎을 만지며요. 6개월 후 새 시스템이 가동되는 타임스 스퀘어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아침 러시아어가 시작되고 있었고 출근자들이 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죠. 대부분은 선로와 그들을 분리하는 새로운 유리 장벽을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커피를 마시느라 바빴거든요. 기차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숨을 참았죠. 기차의 문이 플랫폼의 스크린 도어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두 세트의 문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열렸죠. 승객들은 멈추지 않고 탔다가 내렸어요. 마지막 사람이 문턱을 넘자마자 두 세트의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열차가 출발했어요. 작동했어요. 정말로 작동했어요. 제 무전기에서 엔지니어 팀의 업데이트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유니온 스퀘어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요. JFK 공항선에서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다고요. 각 문제를 처리할 팀을 보냈는데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차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리처드가 서류를 들고 제 옆에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을 읽기 어려웠죠. 그는 비용, 일정, 그리고 전체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내 저를 방해했거든요. 이제 그는 제가 약속한 대로 정확히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고 있었어요. 인상적이네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어요. 하지만 세계 역은 472개 역이 아닙니다. 하나의 여정, 많은 단계죠. 제가 상민 씨가 전에 했던 말을 인용하며 대답했어요. 첫 달의 데이터는 제 가장 낙관적인 예측치도 넘어섰어요. 시범역에서 플랫폼 사고가 0건이었죠. 승객 만족도는 27% 상승했고요. 응급 대응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됐어요. 확장을 논의하는 이사회 회의에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결과가 스스로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의장이 신계역의 더 자금 승인을 발표했을 때 모두가 박수치고 있었어요. 심지어 리처드도 참여하며 존중의 의미로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을 마주쳤죠. 때로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받을 필요가 있네요. 그가 나중에 저에게 말했어요. 첫눈이 도시를 덮으며 겨울이 찾아왔어요.
캐서린과 함께 완성된 유니온 스퀘어역을 보러 갔는데 바로 몇 달 전에 그녀가 밀릴 뻔했던 그 플랫폼이었죠. 우리는 함께 서서 승객들이 투명한 장벽 뒤에서 안전하게 탑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느낌이 다르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뭔가 더 차분해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무서운 전화로 시작된 원이 완성되는 느낌이 들었죠. 한때 그녀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이 역이 이제 그녀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전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날 밤 상민 씨에게 이메일을 작성하며 완성된 역들의 사진을 첨부했어요. 몇 달 전에는 쓸 수 없었을 말을 타이핑하고 있었죠. 지혜에는 국경이 없고 안전에는 국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나라의 혁신이 뉴욕의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서 진정한 변화는 우리 지하철역이 아니라 제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확신에서 열린 마음으로, 편견에서 인정으로의 여정이 단지 우리 교통 시스템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저를 바꿨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타임스 스퀘어 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유모차를 가진 한 여성이 새로운 스크린 도어 뒤에서 안전하게 탑승하면서 저에게 아침 인사를 했어요. 그녀는 제가 이것들을 이곳에 가져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몰랐지만 그녀의 미소가 제게 필요한 모든 보상이었어요. 서울에서 온 메시지로 제 전화가 울렸어요. 상민 씨가 간단한 답장을 보냈죠. 이것은 당신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보호장벽 뒤에서 안전하게 도착하고 출발하는 열차와 함께 출발 안내판을 올려다보면서 그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뉴욕 지하철, 국제협력, 그리고 저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죠. 제가 떠나온 평범한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더 나은 것이 서 있었죠. 겸손함으로 개선된 시스템, 경험으로 열린 마음, 변화의 용기로 더 안전해진 도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최고의 해결책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안전장벽과 완벽하게 일치하자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떤 여정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우리가 누가 되는지도 바꾸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